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과 일자리도 위태롭습니다. 정부는 재정 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더 풀어 경제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54조 원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선심성 예산을 어떻게 줄일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문제들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재협상 들어가고 막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63% 기업이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총사령탑이죠. 기획재정부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가 한 50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업무는 뭐 다 파악이 끝났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경제 상황 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진짜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그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잿더미에서. 그럼요.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또 그리고 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들이 그동안은 잘해왔지만은 그렇게 잘해온 게 사실은 추격 경제의 성공 신화였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경쟁할 나라가 열 손가락 이내의 소위 선진국들하고 네. 우리는 선진국의 제일 막내인데요. 이 선진 국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이 추격 경제 시스템을 바꿔서 선도 네. 경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었다 보니까 네. 지금 외환 위기 또는 금융 위기가 아닌 상황하에서 작년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이게 네. 경제에서는 기초 체력입니다. 그렇죠. 기초 체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1% 후반입니다. 1% 네. 후반. 거의 정부별로 한 1%가 이렇게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은 경제 성장은 어떠냐? 기초 체력의 반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네요. 한국 경제가 심각한데 하면 이걸 가지고 그냥 걱정만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딱 기회가 온 게 AI 대전환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대한민국 가장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바짝 AI 대전환 또는 초혁신 경제로 간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한국이 경제가 이 선도 경제 하에서도 추격 경제가 아니고 선도 경제 하에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상위 경제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은 네. 걱정할 필요 없다.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네. 새로운 환경 변화 때문에 희망은 가질 필요가 있다. 가질 가져야 필요가 아니고 된다.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할 수 된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그래픽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먼저 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추이.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2022년부터 5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덫에 이제 빠진 거 아니냐, 늪에 빠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보세요? 저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은요. 경제가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총 요소 생산성, 자본 투입, 노동 투입인데 저희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하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또 요즘 이 대외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추격 네. 따라서 저희들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자본 투자를 할 여력이 또 떨어지는 두 가지가 떨어지는 데다가 총 요소 생산성해서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기술력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보다도 못한 성장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아이템을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기업이 중심에 서고 네. 전문가가 또 옆에서 또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돈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인력도 필요하다면 인력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총력 대응을 해서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인다면은 이 기술력 초혁신 경제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자본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자본 투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초혁신 경제를 제가 부르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요.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고 이제 네.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최근 4년 가운데는 가장 높았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효과가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냥 있잖아요.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 이게 이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원한 이유가요. 계엄 이후 또는 계엄 이전부터 민생 경제가 너무 마이너스 성장 또는 0% 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 쓰러집니다. 이들은 넘어서면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13조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또 경제 정책을 잘 펴가지고 내년부터는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네. 또는 그 이전에라도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벤처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단순하게 돈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걸 넘어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도 저희들 지원함으로 인해서 네. 이 어려움은 넘어가야 된다. 그럼 22일부터인가요? 네. 2차 소비 쿠폰 네. 또 이제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관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지난번에 정부가 확정한 그 줌에 13조 9천억 중에서 네. 9조 2천억이 1차로 갔습니다. 전 국민 모두에게 15만 원씩 일률적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네, 저도 사실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2차로 하는 부분은 네. 약간 더 어려운 분들께 좀 더 주는 4조 7천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죠. 9월 20일부터 2차분으로 나가는 거지 추가로 정부가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 13조 9천억 범위 내에서 범위 주고 내에서. 있다. 집행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민생 경제가 소비 심리가 111.4로서 7년 7개월 만입니다. 사실은. 최고로 높아지고 그리고 또 소매 판매도 또 29개월 만에 또 소비 심리가 살아나긴 하는 살아나고 거예요.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야 그렇죠. 될까요?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비 붐 이어달리기를 하겠다 해서요. 9월 달 또 10월 달
시비를 해서 계속 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대대적인 그 할인 행사도 좀 하고 그래서 공장에서도 그동안 쌓였던 재고를 좀 대방출하고 네. 또 저희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도 주고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또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은 아마 금년도 성장률이 이제 0.9% 예상하는데 네. 그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아마 더 열심히 한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이 1.8%를 저희들은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또 높이는 이제 정부 정책까지 가세한다면은 네.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민생 경제 또 저희들 현실 경제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생 경제 하면 이제 또 나오는 게요.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제 물가. 네, 서민 체감 물가 이게 또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남아도는 쌀마저요. 네, 20kg 한 포대죠. 네. 요게 이제 6만 원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쌀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오르는 네.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물가 수준은 한 2% 내외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등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네. 하나는 이 생활 물가, 네. 농축 수산물. 또 두 번째는 이제 가공식품.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료 해서 외식 물가. 요 세 가지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 폭염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이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이 그 원재료가 뭐 우크라이나 또 뭐 전쟁이라든지 또 지금 글로벌 빵값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 밀가루가 문제랍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밀 생산이 많은 데가 우크라이나. 네. 그러니까 이 원재료가 오르다 보니까 가공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개인 서비스가 많이 올라가고 서비스 네.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외식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든지 또 시장에서 과도하게 네. 또 이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그 시장 유통 과정 네. 이런 부분도 저희들 점검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워낙 이 외생 변수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한계는 좀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2% 잡겠다 이거죠. 예, 그 범위 내에서 네. 잡으려고 하는데 요 세 가지 물가는 조금 그거보다 높을 수가 있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좀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물가 대책도 이제 곧 발표하시죠. 네, 발표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추석 물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수품이 또 이 추석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대방출하고 그다음에 할인도 할 수 있게 할인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뭐 예산에서 지원하든 또 저희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정책적인 노력을 더 하고 그다음에 가격 수급 조절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같은 물가는 같습니다. 이 유통 구조 상에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화해서 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해서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해서 아마 이 추석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우리 자동차, 철강, 기계 이쪽 부분들이 이제 특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네. 어려움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관련해서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은 지난달 네. 미국과 이제 관세 협상 체결 전에 장관께서 이제 네. 미국을 방문해 당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제 만난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하게 웃고 악수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굉장히 압박 세게 우리나라에 했다고 하는데 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월가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으로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읽어서 그런지 저희들에 대한 그 압박이 되게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게 이제 압박을 할 거라고 예측은 있었지만은 저나 이제 산업부 장관이 로지컬리 설명할 부분 로지컬리 설명을 하고 또 로직만은 안 되는 게 이 협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가 특히 소고기를 개방했을 때 그때 한국에서 일어난 우리 농민들의 어떤 분노 이런 사진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감성적으로 호소도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러트닉 장관이 그러면은 혹시 트럼프 장관한테 협상을 갔을 때 협상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겠다.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줘요? 노하우를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잘 해라.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든 인간관계든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 관계를 네. 잘 해놓으면은 결국은 압박하던 러트닉이 저희들을 도와줘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려 하는 그런 또 어드바이스까지 네. 그 충고까지 해주는 걸 보고 잘 협상만 아니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친분도 이렇게 잘 만들어야 쌓았다.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협상을 하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트닉 사무장관하고 이제 친분도 쌓고 네. 러트닉만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난 거 아닙니까? 그 관세 협상 때부터. 네, 관료로서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 앞에 앉고요.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주 네. 앉았었는데 네. 이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문의 영광 아닌가? 예, 저는 가문의 영광이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냐면요. 네. 그제였죠. 미국 네.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하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공사 건설 현장에서 네.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300명 이상 네. 지금 구치소에 잡혀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외교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총리께서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러트닉도 잘 알고 하면 뭔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제가 관련된 기업 전화도 하고 또 외교부에서 나온 외교부 장관의 대응도 이렇게 다 점검을 했었습니다. 네. 점검을 했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지금 10월 말에 이 배터리 공장을 이제 완공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9월 초니까 네. 이제 테스트,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이 들어가려면은 이스타 비자라든지 B1 비자는 이 취업이 안 되는 비자입니다. 그 비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은 이게 한 달 안에 대응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한국에 있는 몇 분들 전문가들이 가서 시운전을 하러 들어간 거고 취업을 하러 간 게 아닌 걸로 저는 그렇죠.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보조해주기 위한 그 인력을 뭐 주변에서 한국말도 잘 통하는 또 한국 분들이 와서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비자가 일하는 그 노동 비자가 아닌데 왜 그 비자로 와서 일을 했느냐.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이 테스트, 공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려면 전문가가 와서 한번 점검하는 차원이지 여기서 고용돼서 계속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런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저나 또 산업부 장관이나 이런 또 러트닉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요. 안면도 네. 있고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 그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기재부가 나설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더 기업들하고 소통도 더 해서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예측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관계부처가 같이 협력을 해서 사전에 미국 정부에 설명도 하고 해서 이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이런 일의 발생이 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뭐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네. 아니 미국이 원해서 짓는 공장인데 네. 그 공장 간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을 구치소에 집어넣는다면 이거 그럼요. 국민 감정이 이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잘 유념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목표 가운데 네.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임기 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네. 이제 아주 강한 거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코스피 3천이 이제 깨지면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주춤하거든요. 네. 3,200 여기 이제 아마 고점에서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이거 발표하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하는 미션 중에 가장 큰 미션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기업이 성장하면은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5천 같은 이런 자본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국민들께 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최대한 이런 시기에 국민들의 걱정하시는 의견도 들었고요. 뭐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지난 금요일 날 갤럽에서 네.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의견 이거를 네. 이제 물어봤더니 네. 응답자의 47%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절반 가까이가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으로 현행과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억 기준 변경해서 종목당 10억 이상은 27%. 네. 그리고 응답자의 한 26%는 이제 유보를 했는데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일 내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네.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런 시일 내에 하면은 이달 지금이 이제 벌써 이제 중순이 되네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이달 안에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이달 안에.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달 안에 네.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네. 될 것 네. 같고 주택 시장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6억 원 대출 규제로 인해 갖고 서울 집값 이제 많이 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공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값은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추가로 세제 대책 같은 거 혹시 지금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예, 정부는 그 주택 시장 안정, 그다음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 6.27 대책으로 인해서 그 가계 대출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저는 좀 안정화됐다고 맞습니다.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세요. 이 수요 관리만 해서 결국은 안 될 거다. 공급을 해야 예, 돼요. 공급을 해야 된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에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주택 공급 대책.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럼
살짝 뭐 어차피 오면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핵심 하나만 얘기해 줘. 예, 물량 주택 공급을 그동안에는 인가, 그다음에 착공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해서 착공 기준이요? 공사를 착공해서 어. 기준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빨리 착공한 후에 각종 뭐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착공해서 또 이게 완공된 데까지 많이 늦어집니다. 뭐 인허가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착공 이후에 또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좀 다른 때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부총리의 인식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728조 원, 사상 첫 700조 이제 돌파를 했고요. 지난해보다 이제 8.1%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재정 수지 109조 원이 이제 적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네. 하는데 예산 짜면서요. 네.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 쓰십니까? 예산 통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산 짜면서 지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수지 적자, 국가 채무 이 부분이 그렇죠.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그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지 말고 낮은 증가율로 갈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난 정부가 그 2.5%라든지 이렇게 낮은 증가를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액되는 규모가 소위 그 의무 지출, 국가가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재량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 예산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대전환에 대응을 못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투자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죠. 돈을 아끼려고 했는데 성장이 더 안 되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세입이 또 2024년도 30조 적자, 그전에는 50조 이상의 적자가 네.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소위 그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재정 지출을 작게 해가지고 분자가 작아졌는데 분모가 더 크게 작아져 버리면 그러면 이거 오히려 적자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잠재 성장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본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AI가 한국의 강점이 있는데 AI 대전환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이 대전환기, 경제의 대전환기. 그거는 이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자, 단기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AI 대전환 또는 초혁신 경제. 이래서 제가 AI 대전환의 15개 아이템, 그것도 구체적인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초혁신 기술해서 여기에 15개 아이템을 네. 잡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집중하겠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또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 돈을 쓰라고 하는데 기존 사업은 냅두고 또 하는 거야? 아닙니다. 기존 사업은 오히려 폐지한 사업도 많습니다. 폐지 또는 또 줄이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리고 또 늘릴 때는 늘리는 게 성과가 안 나면 큰일 납니다.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 예를 들면 SiC 반도체, 네. 수분해, 예. AI 자동차 아주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이 중심에 섭니다. 기업이 중심에 서고 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기술자 전문가들 또는 벤처, 중소기업까지도 기술력 있는 기업은 다 뭉칩니다. 주무부처가 도와주고 정부가 또 기재부도 도와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력 대응을 해서 네. 쓸 때 쓰고 줄일 때 줄이는 경제를
해서 성과가 난다면 오히려 분모가 훨씬 커집니다. 분자가 커지는데 분모가 훨씬 커지면 오히려 채무가 떨어지고 국가 수지가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초격차 경제 그 프레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저희가 네.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네. 내년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네. 뭐가 늘었고 또 뭐가 줄었는지 네.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네네. 보여주시죠. 내년도 예산안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이 는 게 이제 복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근데 내년에는 복지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8.2% 네. 거의 뭐 평균 정도밖에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D라든지 산업 왼쪽이죠. 네. 일반 행정 분야 이쪽에 이제 굉장히 좀 네.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외교 통일 분야는 큰 폭으로 좀 줄였어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외교 통일이 마이너스 9.1인데 저걸 왜 이렇게 많이 줄인 겁니까 저쪽은? 그 부분은 이제 그 ODA 예산을 어디에? 너무 많이 늘렸더라고요. ODA 예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 네. 뭐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뭐 그 자금이 또 그 정상적인 ODA 대상 사업이 아닌 부분도 같다. 네. 속도를 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ODA가 지원이 되면은 부실이 많을 거다 해서 ODA 예산을 극격하게 늘어난 ODA 예산을 좀 정상 속도로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는 예년 수준으로 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늘린 게 R&D 예산. 그러니까 R&D 제일 예산을- 왼쪽에 있는 게 네. R&D. 그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거잖아요. 네. 19.3% 네. 증감률인데. 예. 그래서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아까 30대 기술 아이템을 기술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게 제가 넉넉하게 돈을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R&D를 할 때 과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초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비 타당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타라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예타라고 예. 하는데 시간이 또 2, 3년 걸리다 보면 그때 가능하다 해도 벌써 그건 아웃 오브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과기계 출연 연구기관들이 그동안 PBS라고 해서 네. 한 30% 정도는 외부에서 돈을 벌여왔었습니다. 외부에서 벌여온 돈은 아주 작은 과제를 하느라고 네. 진짜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혁신 과제를 못했습니다.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00개 과제가 되는데 한 100개 과제로 줄여가지고 이 기술 개발했다. 속도는 최대한 높여주고 돈이 없어서 안 하도록 뭐 10년 할 걸 돈 빨리 줘가지고 2, 3년, 5년에 땡길 수 있으면 과감하게 주겠다. 속도를 높여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돈 벌러 다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정해서 꼭 필요하면은 꼭 필요하면 다르다. 바로 정부가 들여서 그게 옛날에 예산실장 시절에 네. 군 저희 때는 내무반이라고 네, 하는데 네. 지금은 뭐 병영 뭐 병영 생활관입니다. 병영 생활관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다가 에어컨 뭐 설치한 것도 원래 국방부에서는 2년에서 3년 안에 네. 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네. 예산실장이 그냥 뭐 필요하냐 지금 당장 해라 예. 이런 적도 있었다면서요? 예,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2017년도에서 2018년 예산 짤 때였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옛날에 군대 오래 갔다 오시는 분들 내무반, 예. 최근엔 병영 생활관 쪽에 에어컨을 달겠다고 3년짜리로 해서 하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한 1,200억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없다가 갑자기 이게 한꺼번에 1,200억 가면은 너무 예산이 정액되니까 400억 한 3년을 하겠다 이렇게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요즘 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자더라도 잠을 설치는데 이 우리 장병들이 더워서 잠 설치고 다음날 훈련 가고 또 탱크를 몰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되겠느냐? 야, 다 하면 얼마냐? 뭐 1,200 얼마 다 넣어주자. 그랬는데요.
2018년도에 8월 달인가 제 사무실로 장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 장병이 들어왔지 하는데 딱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어컨 해줬는데 그게 그때 2018년 다 설치가 됐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훈련하고 들어오면 너무 잠도 잘 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에어컨 한 대 전체 자중 한 1,200억 정도 되면은 저 전투기 비싼 전투기 한 대 사주는 가격인데 F-35 정도 예, 되겠네요.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인데 만약에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전투기 몰다가 졸려서 그거보다는 이 한꺼번에 해주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서 장병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돈은 예산은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또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껴야 되는 저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성과를 내서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긴 되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건 국가 부채예요. 네. 나라 빚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누적 국가 채무 1,415조 원이나 되고요. 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보니까 지난해죠. 2024년 46.1%인데 이제 올해 49.1%. 네. 내년이 되면은 51.6%. 결국 50% 넘어요.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뭐 국가 채무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뭐 안심할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저 기울기예요. 너무 가팔라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국민들께서 저는 뭐 국가 채무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그 국가 채무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은 조금의 빛을 내더라도 또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업에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원을 네. 어디다 쓸 것이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과감하게 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가 난다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이 분모가 지금처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분자인 이 채무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면 이게 커 보이는데 다시 이 분모를 크게 키우면은 이게 떨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오히려 이 떨어지고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이 선순환으로 가져가 보려고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성과가 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초혁신 기술 아이템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30개 정도 뭐 그중에서 한 20개는 완전한 아이템이고 나머지는 뭐 데이터라든지 기반 부분도 있는데 GPU 사는 부분도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이 10% 20개 중 10% 2개만 돼도 지금 투자한 돈은 훨씬 이렇게 그중에 상당 부분을 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제가 열심히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쓸 것도 많은데 지금 이제 나라비 또 걱정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보자. 뭐 이런 논의를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자리에서 아마 이런 얘기도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다 할 거냐. 네. 이렇게 대통령이 물어봤더니 부총리께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진짜 예산을 아껴 써라 이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구조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급증했던 이 ODA 자금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그다음에 그 출연연에서 비도전적으로 하던 아주 작은 과제 이것도 과감하게 제가 줄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출장비 또는 공무원들이 하는 그 회의비, 교육비도 성과가 없는 부분은 줄였습니다. 이 외에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비도 줄일 부분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의무지출은 안 줄였느냐 하는데 의무지출도 저희들은 또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선해서 고등교육에 더 배분이 되도록 하고 또 영유아 교육에도 또 배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작은 데는 작은데 또 큰 데는 큰 대로 해서 줄였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본격적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해서 역대 보통 한 23조 정도 하는데 27조 원까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는 또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또 더 줄일 부분은 더 줄여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냥 국가 채무만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사업도 효율화하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가 날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진짜 성과가 나게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제도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줄이는 건 줄이는데요. 네. 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가을에 한가마니 수확하려면 옆집에서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니까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뭔 얘기냐면 야, 3차 추경하는 거 아니냐. 소비 쿠폰 또 발행하는 거 아니냐. 근데 3차 추경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추경한 부분 중에서 9월 22일부터는 또 다시 그 민생 소비 쿠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1차, 2차 그 추경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있고 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차 추경 계획은 없다. 네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우리 경제 이정표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안은 단순한 한 해짜리 예산안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릴 미래 먹거리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이 중심에 서고 정부, 대학과 연구기관, 온 국민이 총력으로 힘을 모아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규제라든지 절차, 전력 수급 모든 것이 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죠. 맥킨지가 12년 전인 2013년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멈췄다.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다. 그런데 최근 맥킨지는요, 더 혹독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냄비한 개구리에 끓는 물이 끼얹어졌다. 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아마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렇다면요. 개구리를 살릴 방법, 우리 경제 핵심 성장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어떤 게 있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주시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이제 계속 얘기했던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인데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국력 세계 5강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초혁신 경제. 이 개념이 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냥 혁신도 아니고 앞에 초자를 붙여가고 초혁신 경제라고 한 거예요? 초혁신 경제라 하면은요, 이 세상에 없는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초혁신 경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없는 걸 개발했다. 그러면은 바로 1등 상품, 1등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SiC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에 있을 때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면은요, 이 SiC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하고 있는데 민간이 혼자만 해서는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또는 전 국가가 다 매달려서 생산을 했다, 개발했다 하면은요, 이게 사용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SiC 반도체라는 건 신소재거든요. 이게 발열을 줄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기계는 열이 나서 문제입니다. 모든 기계는. 맞습니다. 로봇으로 가더라도 로봇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두뇌를 많이 쓸 때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 이 SiC 반도체를 로봇에 쓴다면 로봇의 발열을 줄여주고 에너지 전기 소모량을 줄여줍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SiC 반도체를 자동차에 쓴다면 우리 배터리 자동차, 이게 배터리 열이 나서 불이 나고 하는 경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에 다 로봇, 우주에 로켓 쏠 때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 열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의 어떤 이 제품,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런 애가 AI 로봇을 만들자, AI 자동차를 만들자, AI 드론을 만들자, 네. 그리고 수소, 그린 수소를 만들자. 이런 식의 아이템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개 정도는 아이템, 확실한 아이템을 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10% 또는 20%만 되면은 초혁신 기술 아이템이 한국에 2개, 4개가 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없는 1등의 제품은 아마 HBM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가자 하는 게 초혁신 경제입니다. 혁신을 넘어서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 구상이 네.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이런 개념을 또 설정하고 또 이 정책에 직접 집어넣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지를 한번 봤더니 책을 한 권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한번 저희가 읽어봤는데 제목이요. 레볼루션 코리아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없어요? 네. 이게 보니까요. 추격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네. 또는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이제 저는 머리에 이제 와닿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총리 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이 업무 중에도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런 책까지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도 공직에만 계속 있다가 부총리가 됐더라면 이런 생각을 못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한 3년간 그 지역 그리고 벤처 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 좀 이게 소위 묶음이 크다. 왜냐하면 정확한 타겟팅이 돼야지 성과가 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런 정책이 좀 없다는 게 아니고 좀 적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본 아이템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유리도 있습니다. 왜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지붕에만 하느냐. 네. 건물의 유리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유리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민간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도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 또 현장에서 바라본 또 대한민국 이런 부분이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대한민국하고 달랐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저희들 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현장을 가라.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최근에도 뭐 바이오도 현장에 가시고 또 강소 기업들을 찾아서 현장에 안산에 가시고 하면서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가보면은요, 진짜 잘하고 있는 이 초혁신 경제로 갈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기술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위로 올려서 네. 시제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시제품으로 가기 전에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주고 그래서 더 완성됐을 때 글로벌 시장으로 그렇죠. 나가고 하는 이런 식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가야지만 된다. 네. 좀 전에 그 맥켄지에서 예. 한국 경제는 진짜 그 따뜻한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그런 정책 목표, 그걸 뒷받침하는 예산을 강하게 이렇게 연계시켜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 내용 관련해서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총리께서는 단순하게 이제 위기다. 네. 여기를 이제 그치지 않고요. 네. 혁신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11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네. 11가지 뭐 다 얘기하다 보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네.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정책으로 실현한 AI 대전환. AI. 대전환. 네. 이게 AI가요. 네. 단순하게 AI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AI는 플랫폼입니다. AI를 적용해서 기업에 적용하면 1등 기업이 됩니다. 네. AI를 적용해서 공공 부분에 적용하면 1등 공공 부분이 됩니다. AI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1등 생활이 됩니다. AI를 철학에 적용해서 연구를 하면 1등 철학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 제가 1번으로 AI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초혁신 경제입니다. 아이템. 양자 컴퓨터로 가려면 초전도체가 핵심입니다. 그걸 이제 킹핀이라고 제가 핵심. 요걸 딱 두드리면은 이 볼링에서 15점 만점이 되는 것처럼 네. 핵심 기술을 건드리자 해서 이제 그런 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교육 혁신, 지역 균형, 뭐 저출생, 고령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고령화 대책도 사후적으로 건보의 적용을 넓혀가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 스킴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건보가 세이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세이브된 일정 부분을 다시 페이백 해드리면은 더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는 이런 식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고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그 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이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건 사실은 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 장관이나 부총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한은 총재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하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고 저는 초혁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키우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데 저는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이제 기업 성장 포럼 네. 이게 이제 출범식이 있었는데 대한상의회장 네. 최태원 SK 회장 만나셨죠? 네네, 만났습니다. 네, 거기 이제 참석도 하시고 이제 축사도 하신 것 같은데 이날 보니까요 최 회장이 아주 작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빼곡히 적은 이제 대형 패널들 이제 들고 나왔는데 저게 뭐냐 하면요 343건이에요. 343건의 규제예요. 규제. 이런 규제, 이런 규제, 이런 규제가 있다. 이렇게 너무나 많다. 규제 때문에 지금 기업들 못 해먹겠다. 대한민국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런 규제 때문이다.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네. 그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의 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조금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더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해서 업종에 끼어들면 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다음 중견기업은 또 대기업보다는 또 조금 어려우니까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을 놓으면 중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렇게 그렇죠. 하고 대기업은 굉장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네. 343개의 규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게 위로 이렇게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계단식 규제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진 이 규제를 기업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회장님 말씀하신 걸 하기도 전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네. 우리 정부가 초핵심 경제로 가고 다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기업에 더 인센티브가 되는 스킴으로 바꾸자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그런데 네. 짧게 정년 연장은 어떻게 돼요? 65세 이상 뭐 정년 연장 하겠다는 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로 일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면 일할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모셔와야 되느냐. 그래서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 인력을 확보하자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어느 속도로 어떻게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 또 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은 사회적 합의, 논의, 공감대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이렇게. 좀 더 걸리겠군요. 네, 그렇지만은 아마 또 이 일하는 이제 인력이 줄어들고 또 에코붐 세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좀 더 이 속도를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임기 중에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환경, 관세 등 해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블록화되는 경제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인구 구조 등에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중국의 추격이 어마합니다. 이런 쪽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이 경쟁력을 가진 기간이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직 한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 일부 또 채무가 늘어나고 또 적자도 늘어납니다만 그 부분에 늘어난 부분이 흩게 쓰여져서 안 되도록
그래서 꼭 성과를 내는 쪽에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요,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의 성공 신화를 붙잡고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혁신을 통해서 다시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AI 혁명의 시대,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뤄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